제가 보면 개인적으로는 쌤들이 이 기출 문제만 잘 풀고 가도 거의 95점 맞을 것 같아요. 기출 문제만 잘 이해한다면. 그래서 아까 이 지문 하나하나 그런데 이해가 돼야 돼요. 지문을 읽고 이해가 돼야지 그냥 이거 암기해야 되겠다 그러면 고득점 맞기 좀 힘들어요. 자, 거기 에릭슨 나왔죠?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에 따라서 취약전 아동의 주도성을 격려하기 위한 수업 지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사실은 좀 어렵죠. 그렇죠? 거기 있는 것처럼 주도성은 어떤 단계냐? 그러면 이렇게 자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자율성은 아주 영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한 1세 미만 정도로. 거기는 이제 여기는 유악입니다. 2살에서 한 5살 정도까지, 4살 정도까지. 그 다음 주도성 단계는 자 우리가 쉽게 해서 유치원 다니는 시기예요. 유치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근면성은 초등학교, 정체성은 중등학교, 여기는 이제 친밀성은 대학교나 성인, 신저, 죽은, 정친, 생산성 안 썼습니다. 미안합니다. 생산성은 중년, 그렇죠? 여기는 노년. 그래서 자 신자, 죽은, 정친, 생통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이렇게 외웠을 때 그러면 쌤 이런 문제를 나와도 이런 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면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이야기에 어울리는 옷을 스스로 선택하고 등장인물이 되어 실현하면서 학습에 참여하게 한다. 그렇죠? 이게 이제 주도성.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구분하면 돼요. 자, 제가 이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애들이 막 태어나면 세상이 살만한 곳인지 어쩐지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에릭슨은 심리사회적 욕구라고 그러는데, 심리사회적 욕구로서 부모가 믿을 수 있는지 여부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 배고플 때 엄마가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우유도 주고 그러면 뭐가 돼요? 아, 세상은 살만한 곳이다. 근데 엄마가 게임 중독에 빠졌어요. 배고픈데도 먹을 걸 안 줘요. 그러면 뭐 한다? 불신감이 싹 든다는 거죠. 불신감. 여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자, 어느 정도 크면 이제 신뢰성이 작다 합시다. 2살 정도 되면 이제 스스로 해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스스로 걸어 다닐 때 언니가 손잡고 걷자 그러면 막 뿌리치죠. 왜? 혼자 해보겠다. 그런 단계가 자율성 단계라는 거예요. 자율성. 여기까지 이해는 됐죠? 그러다 주도성 단계는 이제 여기 자율성 단계에서도 만약에 그런 것들이 충분히 안 된다. 스스로 해보는 경험을 충분히 심리사회적 욕구, 충분히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수치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에릭슨은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부정적인 거 이렇게 나열을 해놨어요. 단 우리가 공부할 때는 앞자만 그냥 따서 해도 괜찮으니까. 그럼 주도성 단계는 뭐냐면, 자, 우리가 유치원 가면 애들이 뭐라 그래요? 저보다 나를 따르라. A가 그러면 B가 나를 따르라 그러죠. 스스로 이렇게 주도를 하려고 한다면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행동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 아이들을 가장 많이 잃어버리죠. 왜? 아이들이 스스로 막 주도적으로 자기가 가고 싶은 걸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는 좀 차이가 있죠.
여기는 자율성은 스스로 어떻든 뭐 일어선다든가 걸어본다든가 이런 거고, 여기는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뭔가 행동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근면성은 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면성은 유능감이라고 생각하면 돼. 유능감. 자, 우리 알다시피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에게 뭘 물어봐요? 공부 잘하냐고 물어보면 다 잘한다고 그러죠? 근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되면 그런 거 붙지 마라 그러죠? 이런 것들이 바로 근면성, 유능하다는 생각하고, 그런 게 계속해서 시험 보니까 다른 애들보다 못하죠. 그러니까 근면성에라 열등감이 생겨버린 거죠. 그 다음 정체감은 내가 누구인가 이걸 알아보는 게 정체감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거기 문제를 1번은 주도성이고 2번은 짧고 간단한 숙제부터 시작해서 점차 양이 많은 과제를 내주고 항상 점검점을 설정하여 목표를 향해 열심히 학습하도록 격려한다. 이건 초등학교 근면성, 그쵸? 그 다음 유명한 유인들의 생일을 표시한 달력을 만들어 가까운 생일마다 그 사람의 업적에 대해서 토론하고 자신의 미래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정체성이겠죠? 정체성 미래 직업과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직업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수학 문제를 틀렸을 경우 다른 아이들이 모범답을 보여줘 자신의 문제풀이 과정과 비교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건 당연히 근면성 단계로 봐도 되겠죠. 자, 21번은 쌤 에릭슨이 사회 심리적 발달 이론을 볼 때 다음과 같이 지도한 결과로 형성되는 것과 가장 관련 있는 것. 자서전을 쓰게 한다. 자신의 약점과 강점을 스스로 평가하게 한다. 학습한 내용이 직업에서 어떻게 직업 나왔고 자신에 대해서 나왔죠. 그러면 정체감이겠죠. 정체감.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에릭슨의 심리사적 발달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건. 그래서 이런 건 나올 때가 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전체 이론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인생 주기 단계에서 심리사적 위기가 유세하게 출현하는 최적의 시기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그것이 출현하는 순서는 불변한다고 한정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신자 죽은 정친생통 형태로 나타난다. 단 빨리 나타날 수도 있고 좀 늦게 나타날 수 있겠죠. 일단 9살 때 근면성 단계에 접어든 애들도 있겠고 8살 때 접어든 애들도 있겠고, 그쵸? 그 차이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억은 맞고 현 단계에 있어서는 직전 단계에 실패한 과목을 해결할 수 없다고 보는 건 프로이드고, 에릭슨은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 청소년기는 이전 단계에서 발달적 위기가 반복하여 나타난다. 그렇죠. 이게 나는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다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선생님 이제 프로이드하고 연결하는데, 프로이드는 알다시피 성적 에너지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 이렇게 나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연결하는 거야 그대로 연결하면 되겠죠. 자, 프로이드 이야기를 조금만 할게요. 그냥 일단 쌤들도 다 알죠. 다 아는데 프로이드는, 우리가 알다시피 프로이드는 의식하고 뭘로 돼 있다고 그랬어요? 무의식으로 돼 있고, 의식이 중요합니까? 무의식이 중요합니까? 무의식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기가 에고, 자하고 슈퍼에고, 초자하고, 얘가 이드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구강기는 오직 뭐만 발달하는 단계예요? 이드만 있는 단계. 이드만 발달하는 단계. 근데 이 단계는
이 단계는 성적 에너지가 입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걸 만족했을 때는 넘어갈 수 있는데 항문기로 못하면 우리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 거기에 그대로 머문다 고착이 된다는 거예요. 프로이드는 긍정적 성격을 이야기하잖아요. 에릭슨은 긍정적 성격 이야기했죠. 신자주군. 근데 프로이드는 고착된 부정적 성격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구강기에 고착이면 그 사람은 지나친 흡연을 한다든가 지나친 음주를 한다든가 뒤에서 남을 험담한다든가 입으로 해소하려고 하는 거, 그걸 아직 고착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 다음 항문기는 배변 훈련을 통해서 이제 항문기로 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고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면 이제 이 굉장히 결벽증이 생긴다든가 부정적인 것만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또는 사치스러운 행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항문기에 형성된다. 근데 항문기는 에고가 나오는 시기야. 왜냐하면 배변 훈련을 통해서 스스로 좀 참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 거야?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는 자아가 나온단 말이야. 그 다음 남근기 되면 우리가 알다시피 웨디푸스 컴플렉스, 오디푸스 컴플렉스에서 그런 컴플렉스를 통해서 같은 동성의 부모를 동일시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들은 아빠를 동일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 엄마를 좋아하는데 아빠가 알면 자기를 거시할지도 모른다는 이런 불안 때문에 아빠하고 동일시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그쵸? 이런 동일시 현상이 일어나면서 아빠의 생각들 자기 걸로 하겠어 안 하겠어요? 그래서 나오는 게 초자. 초자라는 것은 어때? 좀 이성적인 생각들이죠. 그러면 자, 우리 선생님 여기 슈퍼에고 초자학과에 나왔어요. 그 다음부터는 발달할 게 없죠. 자, 다시 한번 봐요. A라는 사람이 이런 말해. 우리 남자친구는 성직자인지 모르겠다. 지금까지 손도 한 번 안 잡는다. 그 남자친구는 이 프로이드로 설명하면 초자가 너무 발달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다른 것보다. 우리 남자친구는 정말 너무해. 세상에 자기가 이 생일 선물을 준 걸 10원 한 장까지 적어놓고 내한테 자기 생일 때 주라고 그래. 그 남자친구는 자아가 발달했다는 거겠죠. 아주 현실적인 인식. 어떤 사람, 우리 남자친구는 짐승 같아. 맨날 나를 안으려고 해. 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발달한 거예요? 밑으로. 자, 여기 정리해 봅시다. 방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들 결국은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발달하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결정되겠죠. 그럼 이 세 가지가 다 나왔던 시기가 어느 시기입니까? 남근기죠. 그래서 프로이드는 이 시기를 결정적 시기라고 그래요. 뭐라고 이야기한다? 결정적 시기. 자, 그러면 좋습니다. 거기 연결을 하는 거니까 쌤 연결이 잘못된 거 이런 거 분명히 나올 겁니다. 항문기 자율성, 구강기 기본적 신뢰감 맞죠? 여기 신뢰감을 기본적 신뢰라고 해요. 그 다음 남근기 주도성 맞죠? 그 다음 잠복기 친밀성. 친밀성하고 잠복기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것도 봐두시면 돼요. 프로이드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고. 근데 에릭슨은 성격이 변한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무슨 말인지. 자, A라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아주 여기까지 잘 살아왔어요. 근데 자기 자식이 유산 때문에 싸워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잘 살아왔다 하더라도 통정성이 들겠어요? 절망감이 들겠어요? 다시 유산 때문에 싸운다니까요. 잘 살아왔는데. 그러면 통정성 아주 세상 잘 살았다 보다는 세상 정말 못 살았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에릭슨은 노년기에도 성격은 변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그냥. 자, 시험을 잘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 브루펜 브루너.
자, 쌤, 이 사람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쌤.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자, 좋습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인간은 환경에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영향을 받죠? 그쵸? 그 환경을 전체를 아주 체계적으로 환경을 소개하는 사람이에요. 자, 왜 이게 시험에 잘 나왔고, 최근에 잘 쓰이는지 봅시다. 개인은, 미시체계. 미시체계는 자기가 직접 참여하는 체계. 아동이 직접 참여하니까 학교 미시체계겠죠. 가정, 교회 다 미시체계고, 그 다음 중간체계. 중간체계는 미시체계 간 관계예요. 그러면 자 봅시다. 자, 학생이 교사하고 관계는 미시체계죠. 학생이 어머니하고 관계는 뭐가 되겠어요? 미시체계죠. 근데 어머니가 선생님하고 싸웠어요. 그러면 그 학생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미시체계 관계가 영향을 준 거죠. 그걸 중간체계라고 그래요. 이게 시험에 제일 잘 나와요. 그러니까 답으로 제일 잘 나온다고. 다시 한번요. 여기 봅시다. 어머니가, 부모님이 학교를 안 믿어요. 못 믿어, 불신해요. 그럼 그 학생의 학교도 미시, 가정도 미시죠. 근데 가정이 학교를 불신한다. 그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이번 같은 코로나 사태 같은 거 봐봐요. 학교 불신해서 안 보낸다. 니네 학교 못 보내겠다. 가정에서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이번에 뉴스 많이 봤잖아. 그쵸? 그럼 그 학생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에서 영향을 받았다? 중간체계에서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그래프 프로는 이야기한다고요. 이게 돼야 되는데. 외체계는 직접 참여하지 않지만 영향을 주는 것. 신문 또는 지역교육청. 학생들이 지역교육청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지역교육청에 영향을 줘야 안 돼요. 주죠. 또는 자, 우리가 이 대중매체 같은 경우도 영향을 주죠. 그런 걸 외체계. 그 다음 거시체계는 뭐냐면 문화라든가 뭐 법이라든가 이런 거. 자, 우리 스님들은 안 그러겠지만, 자, 남자쌤, 혹시 어릴 때 맞고 컸어요? 아니면 안 맞고 컸어요? 선생님 때는 안 맞고 컸겠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부모님한테 맞고 컸어요. 제가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맞고 컸겠어요? 문화나 법, 이것도 영향을 주네요. 그렇죠? 그 다음 시간체계 또는 연대체계라고 그러는데 시간도 영향을 줘야 한대요. 개인에게 영향을 주겠어 안 주겠어?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하필이면 IF야. 대학교를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한번 봅시다.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막 지금 입학하려고 그러는데 전쟁이 일어나고 그랬어. 그럼 영향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 근데 전쟁도 지금 만약 끝났다 그러면 끝나고 10년 후나 20년 후에 따라서 영향이 또 다를 수 있겠죠, 시간상. 왜 이게 각광을 받았냐면요. 자, 선생님 봐봐. 우리 학교 폭력 있잖아요. 학교 폭력을 할 때 처음에는 학교 폭력의 원인을 주로 어디서 찾았어요? 미시나 뭐 이를테면 외체계 정도에서 찾았단 말이에요. 학교 폭력이 왜 일어나냐? 그러니까 무엇 때문이다? 그렇죠. 이 학교 안에서 뭐 따돌림 당하고 뭐하고 이런 것들 때문이고, 뭐 이를테면 SNS 같은데 이런 것들 가지고 매스컴 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제가 학교 폭력의 원인을 이야기할 때 미시로는 학교에서 여러 가지 경쟁, 입시 유제 교육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중간 체계에서는 부모의 가정과
공교육에 대한 가정의 불신입니다. 의회체계에서는 여러 가지 매스컴이라든가 또는 교육청 같은 경우가 적절하게 폭력에 대한 대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 법체계가 법이나 문화가 폭력을 어느 정도 용인해주는 체계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시기별로도 MZ세대라고 그래서 자기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약간 이기적인 이런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자, 선생님 제가 학교 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굉장히 포괄적으로 이야기해 줬죠. 그 전에는 그냥 학교 폭력하면 애들끼리 싸우고 이런 정도에서 찾았는데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근본적으로 찾을 수 있고 훨씬 더 효과적으로 대책을 세울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브레펜브른 같은 사람들이 유명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론들이 실용성이 된 거죠. 그래서 거기 브레펜브른어도 한 번 정도는 이게 A급 문제는 아닙니다. B급 문제인데 한 번 정도는 보시기 바랍니다. 자, 쌤, 이 네 사람 A급 문제입니다. 피아제, 비고츠키, 콜버그, 에릭슨 A급 문제입니다. A급은 최소한 3년에 한 번씩은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B급은 5년 또는 5년 정도에 한 번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거고, 거기에서 피아제, 비고츠키는 A급 중에서도 플러스 A급입니다. 2년에서 한 번씩은 나옵니다. 자, 그 나중에 정리 좀 해드릴게요. 끝나고 나면 쭉 한번 정리해드릴 거니까 그 순서로 강조점을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기 브레펜브른어 읽어보니까 지금 답이 몇 번인 것 같아요. 가장 적절한 것은 아동이 속해 있는 사회의 이념, 가치, 관습, 제도 등을 의미한다. 중간체계에 대해서 물어봤죠. 그러면 선생님 답을 빨리 찾으면 몇 번입니까? 답은 몇 번? 3번 미시체계들 간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3번이에요. 1번은 거시체계, 2번은 미시체계, 4번은 외체계. 그쵸? 자, 일단 우리 쌤 브레펜브른어 처음 들어요. 처음 듣는 거 아니죠, 선생님? 왜 이 이론이 최근에 각광을 받는지는 알겠죠? 자, 선생님 이제 다 끝났어. 지금 발달이론 다 끝났어, 발달이론 다 끝났고, 이제 발달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 원리들만 조금 보면 됩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간 발달에 대한 연구자와 이론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비고츠키, 동화와 조절, 피아제죠. 콜버그, 아동은 인지적, 성숙과 사회적 경험을 통해서 타일적 도덕성, 타일적, 자율적, 이건 피아제죠. 그 다음 프로이드, 생애 특정 시점에서 경험한 사회적 요구에 의해 사회적 요구. 프로이드는 성적 요구라 그랬죠. 사회적 요구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 심리사회적 발달을 이야기한 사람은 에릭슨. 그 다음 브레펜브른어. 4번이 맞죠? 그 다음 발달이론을 제안한 학자와 그 관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에릭슨 각 발달 단계에서 겪고 있는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성격 발달이 이루어진다. 좋죠? 콜버그 개인의 도덕적 판단은 인지 발달 수준과 아까 인지 발달이라고 그랬죠. 콜버그는 그쵸? 사고 발달 병행한다 맞고 비고츠키 한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수준과 타인이 도움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차이가 존재한다 맞죠? 피아제 자기중심적 언어는 단순히 자기만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위한 사고. 이거 계속해서 나오죠. 이 지문. 이건 피아제가 아니라 비고츠키죠. 자, 선생님 보통은 여기까지 풀고 한번 정리를 쭉 해보면 좋긴 한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조금은 그래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 다시 한번 이렇게 보고 나니까 제가 뭘 공부했고 어떤 체계로 공부했는지가 그려져야 돼요.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우리는 뭐 했냐면요. 교육 심리학 했어요. 그거에서 발달 이론 했어요.
발달 이론 중에서도 인지적 발달, 그다음 정의적 발달 했어요. 신체적 발달은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신체적 발달을 시키기에는 체육에서 해당되는 거니까 이건 떼고. 그러면 인지적 발달을 연구한 학자가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피아제하고 비고치키, 그쵸? 피아제는 우리가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평형어 욕구. 그러니까 영어로 정리해 보면 우리가 키워드 영어로 정리하면 평형어 욕구, 그쵸? 그다음 스키마, 인지 도구라는 스키마, 그쵸? 네, 인지 도구. 그다음 동화와 조절, 이걸 포함하는 개념 적응. 그다음 또 하나 어떤 게 있었어요? 서로 도식과 도식과 중에 연결되는 것, 조직화. 이런 개념들을 만들어냈어요. 피아제는 생물학자였어요. 생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지금 혹시 이과 전공하셨나요? 이과? 생물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항상성. 항상 모든 생명체는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죠. 그 개념에서 따온 거예요. 평형화를. 모든 생명체는 궁금한 걸 못 참여한다. 궁금한 걸 찾아보려고 한다. 그런 욕구가 있다. 그래서 그런 욕구 때문에 발달이 이루어진다. 그 생각을 한 사람이 피아제예요. 피아제.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래서 그거에다가 피아제는 그러면 이 핵심 개념을 좀 알아두면 좋겠고, 우리가 공무원 시험 경향이 개념 알아두는 걸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개념 물어보는 건 굉장히 많이 물어보죠. 잘 물어봐요. 개념 물어보는 건. 나중에 연도별로 풀면 이거 확실히 보여요. 재작년 문제는 1번부터 12번까지가 다 개념 문제였어요. 국가직인데, 물론 국가직인데. 개념 문제를 찾으면요, 한 30, 40% 개념 문제예요. 그러니까 동화를 물어본다, 조절을 물어본다, 스키마를 물어본다, 이런 것들. 그래서 개념은 확실히 정리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피아제가 개념 이야기했고, 우리가 피아제의 또 특징적인 게 비고치키와 다른 게 발달 단계라는 거죠. 그 발달 단계에 있고 그 발달 단계에 특징들이 있다는 거, 그걸 알아두는 게 두 번째예요. 이 두 가지만 알면 다 맞출 수 있어요. 아, 미안해요. 그거 말고 여기와 비교해서 우리가 언어와 사고,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준 것 같은데 어떤 영향을 주는지의 생각들, 그 다음 학습이 먼저냐 발달이 먼저냐, 피아제는 이 네 가지로 정리가 확 돼 있어야 돼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학습이 먼저입니까 발달이 먼저입니까? 피아제는 발달이 먼저죠. 그렇죠? 우리가 발에 피가 먼저 나죠. 넘어갈게요, 그냥. 그 다음, 피아제는 언어와 사고 중에서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영향을 안 준다. 그래서 그냥 사고의 그냥 반응물이다. 이렇게만 외워둬요, 머릿속에. 그래서 이렇게 외워두고, 자, 이거 끝이에요. 이것만 알면 돼요. 지금 알고 많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비고치기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리는 역시 핵심 개념인데, 비고치기의 핵심 개념은 쌤 뭐라고 생각해요? 뭐 사회적 상호작용 강조하는 것. 그러면 자, 아까 평형욕구인데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왜 송중기보다는 박보영이가 더 인지가 발달했어요? 뭐가 있어서? 사회적 상호작용 했고 송중기는 안 했죠. 늑대소년이라. 그럼 사회적 상호작용이 뭐 어떻게 되겠다? 사고 발달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다. 그래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데 특히 사회적 상호작용에서는 우리가 도구라는 표현을 쓰는데 언어라는 도구가 어때요? 굉장히 중요하겠죠? 상호작용할 때 말하는 거, 상호작용. 그리고 문화,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쌤,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어떤 거라 그랬어? 자, 우리가 비계란 용어 또는 발판, 이걸 조금만 설명할게요. 자, 비계는
우리가 공사할 때 1층에서 2층 올라갈 때 이걸 설치하죠. 건축학 용어로 이걸 비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공해서 여기 실제적 영역에서 근접 발달형으로 갈 때 뭐가 되는 거야? 발판이 되는 거야. 기준이 되는 거야. 이거 있으니까 이거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도움 주는 걸 비계라고 표현했다가 그런 용어보단 발판이라는 용어가 더 좋은데 하고 발판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비계라는 용어 중요하겠죠? 자, 딱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비계하고 직접 교수하고 차이가 뭐냐면요. 비계는 힌트나 단서만 주는 거예요. 힌트나 단서만 주는 게 비계고 실제로 가르쳐 주는 것은 뭡니까? 직접 교수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퍼즐을 맞출 때 엄마가 퍼즐을 딱 맞춰놓고 따라해 이렇게 안 하죠. 계속 엄마가 뭐 합니까? 퍼즐 맞출 때 엄마가 이 라면 끓일 때 제일 먼저 뭐 했었지? 뭘 올린 것 같아? 남이 주전자 올려 주전자 아니고 다른 거 올렸는데 하고 계속 힌트나 단서만 주죠. 그래서 결국은 뭐 하려고 하는 거? 직접 딱 가르쳐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는 것을 우리가 비계라고 그러고 비계를 통해서 스스로 뭐가 발달하도록 하는 것, 생각이 발달하도록 하는 것들이 하기 위해서 비계 설정을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행동주의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이때 한번 구분해 봅시다. 비계, 그 다음 근접 발달 영역 중요하죠. 이런 핵심 키워드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보겠지만 비계의 요소 같은 것도 있어요. 이것도 자 우리 쌤 비계 요소 나중에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공자도 잠근따가 있는데 그건 쌤들 조금 다음에 할 때 복습할 때 한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계의 핵심 개념이 있고 여기에 또 어떤 거 있습니까? 발달 단계는 여기는 없으니까 놔두고 여기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언어와 사고. 언어가 사고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언어에는 어떤 언어와 어떤 언어가 있어? 사람들과 말하는 사회적 언어가 있고 혼잣말하는 사적 언어가 있고 이 사적 언어는 나중에 혈속으로 사라지고 내적 언어가 되고 그쵸? 이 관계만 잘 알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인지발달은 아빠하고 대화하는 것도 인지발달에 도움됐죠. 혼잣말하는 것도 도움됐죠. 그 다음 학습과 발달에서 좋습니다. 학습과 발달에서 학습이 먼저입니까? 발달이 먼저입니까? 그쵸? 비약. 피발비약이라고 해요. 피발비약. 피아제는 발달이고 비고치기는 학습이 먼저. 피발비약. 그쵸? 안 해오십니까? 애워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기까지 이게 전부야, 쌤. 이거 알면 절대 틀릴 리가 없어요. 이거 가지고 시험에 계속 반복해서 낸다고요. 연어 문제 계속 내죠? 문제 해결 수단이다? 비고치기. 아니다, 그냥 사고에 영향 안 준다? 삐아제. 학습이 먼저다? 비고치기. 발달이 먼저다? 삐아제. 맨날 이런 걸로 내죠? 그 다음, 삐아제는 공통점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것이 공통점인데 삐아제는 물리적 사회적 상호작용이고 비고치기는 사회적 상호작용이고 그쵸?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정의에 있어서 정의적 발달에서는 어떤 걸 알면 된다 그랬었어요. 정의적 발달에서는 자 정의를 또 해보면 도덕성 발달이고 그 다음 어떤 거? 성격 발달하고 도덕성 발달은 삐아제하고 콜버그 그쵸? 삐아제는 자율적 이것만 이야기했다고 그랬죠? 비고치기는 콜버그는 어떤 거 있어요? 도덕성 발달 단계에서 벌하고 욕하면 대법사도 보자 한다. 벌하고 욕하면 대법사보. 그쵸?
이건 내 그리고 여기서 뭘 찾아내면 돼? 어떤 단계인지만 찾아내면 되잖아요. 그다음 콜버그는 도덕적 사고 발달이 도덕성 발달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자 콜버그에 있어서 하나만 더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나중에 길리건 여사하고는 보편성 논쟁을 한다. 여성의 도덕성과 남성의 도덕성은 다르다. 남성은 형평행과 정의요, 여성은 보살핌과 배려다. 그래서 요즘 책 보면 배려의 도덕성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아니, 서점 같은 데 가보면 있잖아요. 안 간 걸로 할까요? 안 간 걸로 합시다, 그냥. 그 다음, 이것만 정리하면 돼요. 이건 쉬워요, 그냥. 문제는 어떻게 나온다? 딜레마 주고 어떤 단계냐, 이거 물어보는 게 제일 많고. 콜버그 이론 자체를 물어보는 것도 일부 있는데, 콜버그 이론 자체를 물어보는 것은 뭐 삐아지하고 연관시켜서 물어보는 정도가 전부고, 핵심만 알면 돼요. 이론 나오면 무조건 사고 발달이, 도덕적 사고 발달이 도덕성 발달이다. A가 3월 달에도 때리고 동생을 6월 달에 때려도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이 중요하다. 그쵸?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그 다음 성격 발달은 지금 알다시피 어떤 게 있습니까? 프로이드, 에릭슨. 그쵸? 프로이드는 리비도, 성적 에너지의 발달에 따라서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고 결정적 시기는 남근기다. 이거 알아두면 프로이드 쪽으로 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잘 안 나와요. 근데 순서는 알아두면 좋겠죠. 어떤 것과 연관시키면 되겠어요? 에릭슨의 발달은 그래서 여기는 성격이 성적 발달이라고 이야기하고 여기는 심리 사회적 발달이라고 그래요. 왜냐면 심리 사회적 하면 욕구가 있다고 그랬죠. 막 태어나면 누구랑 심리 사회적 욕구가 있어? 엄마랑 뭐 믿냐 안 믿냐, 그쵸? 그래서 이 에릭슨은 심리 사회적 성격 발달, 용어 자체도 그래요. 그래서 자 순서 써봅시다. 신자가 죽은 정친이 생각하면 통 잠이 안 온다. 신자 죽은 정친 생통,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발달상 유기가 있다. 엄마가 진짜 나를 믿어주는지, 배고플 때 우유 주는지 안 주는지, 그렇죠? 근데 게임에 빠져서 안 줘. 그럼 신뢰성 형성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고 불신감만 형성되겠죠. 그래서 에릭슨은 이렇게 심리사회적 욕구를 충족하면 이렇게 잘 성격이 발달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전부예요. 시험 문제 될 때는 어떻게 냈냐?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물어보려고 되겠죠. 왜 그러냐면요. 자, 봐봐요. 쌤. 만약에 혹시 우리 쌤 얘들 가르쳐 본 적 있어요? 학생들? 근데 이 학생은 정말 열등감이 쪄들어 있네요. 뭘 물어보기만 해도 저 몰라요. 다 멍청이 몰라요. 그럴 때 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에릭슨 생각이면 얘가 근면성 단계가 유능성,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근면성 단계를 형성한 게 아니라 자꾸 초등학교에서 시험 보고 그러다가 남들한테 뒤지고 하니까 얘가 열등감이 생겼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선생님 그것부터 고쳐줘야 되겠죠. 어느 정도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해줘야 선생님 가르치는데 어렵지 않겠죠. 다시 하나 물어볼게요. 진수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뭐든 다 해주래요. 선생님 선생님 좀 대신해줘요. 얘들한테 나 이거 대신해줘. 그러니까 에릭슨 입장에서는 자율성 시기가 있어야 되는데 자율성 시기에 이를테면 아팠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엄마가 오냐 키웠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걸 습득할 수가 없겠죠, 이 성격이. 근데 다행히도 그럼 쌤 뭘 할 수 있어? 교사 입장에서는 왜 자율성이 없는지, 왜 열등감이 있는지 알 수 있어 없겠어?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에릭슨은 프로이드와 달리
뒤로 돌아가서도 다시 뭐 할 수 있다? 교정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프로이드는 한번 고착되면 그건 고치기가, 프로이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쌤 이게 전부였어요. 거기에다가 브레펜브루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제시해줬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면 미시, 중간, 그것이 이 위에, 그것이 시간. 이렇게 말했죠. 쌤 어려워요. 이거 어떤 문제 나와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아닌가 봅니다. 자, 그래서 쌤 머릿속에다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쌤들이 이 거의 대부분 뭘 물어봅니까? 에릭스는 무슨 이렇게 물어보죠. 그럴 때 이렇게 둥둥 떠다니면 안 돼요. 주소를 줘야 돼요. 주소를 줘야 에릭슨 나오면 이거 이제 프로이드하고 비교했구나. 그쵸? 여기 삐아제 나왔으니까 이거 비고치기하고 비교했구나. 첫날이니까 조금 그런 걸 좀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고득점 맞는 비결이고 쌤들 어떻게 학문을 정립해야 되는 건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정립해 놓으면 교육 심리학은 의지로 안 도망가요. 머릿속에 딱 정해져 있어서 그 사람이 그렇구나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자, 갑자기 제가 피아제는 학습을 더 강조했습니까? 학습이 먼저라고 했습니까? 발달이 먼저라고 했습니까? 라고 당황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려놓고 피아제 비고치기 비교해가면서 생각하면 금방 생각나요, 안 나요? 날 수 있겠죠? 자, 발에 피나죠? 비는 학은 비가 올 때는 알죠? 넘어가겠습니다. 학비입니다. 학비. 비학도 좋고 학비. 학은 비 올 때 납니다. 그래서 학습을 먼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누구라고요? 비고치기. 그렇죠? 자, 됐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하나만 더 조언해 드리자면 우리 쌤 청킹을 하고 나면 청킹을 그 말 그대로만 하면 절대 쌤들은 오래 가지 못해요. 헷갈려요. 거기에 말려 갇혀서 이야기를 해요. 한번 들어볼게요. 비계 설정한다. 비계 설정 요소. 그러면 공자도 상근따예요. 쌤 그냥 들어봐요. 비계 설정 요소. 아까 비계 해줬죠. 힌트 단서 제공하는 거. 그럴 때 자 공동으로 문제 해결한다. 비계 설정을. 엄마가 혼자 해놓고 따라해가 아니라 엄마하고 아들하고 계속 공동 문제 해결했죠. 그 다음 자 자기 조절 증진한다. 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하려고 하죠. 그 다음 도구 사용. 보통 말로 하죠. 그렇죠? 말이라는 도구든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든 도구를 사용하죠. 그 다음 상호주관성. 쉽게 말해서 상호주관성은 눈높이를 누구의 입장으로 낮추는 거예요. 이 입장으로 낮추죠. 이걸 상호주관성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근접발달. 알 수 있는 영역에 머무르도록 계속 힌트를 주는 거죠. 그 다음 좀 따뜻한 반응을 보이는 거. 이게 비계 설정의 요새예요. 그럴 때 공자도 상근따. 자 봐봐요. 공자가 도를 행하니까 혹시 우리 쌤 1박 2일 알아요? 1박 2일 TV 봐요. 1박 2일에 나왔던 첫 번째 나왔던 첫해 1박 2일에 시즌 1에 나왔던 걔 이름이 상근이에요. 그래서 상근이가 따라한다. 공자가 도를 사용하니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울린다 이런 생각을 해서 공자도 상근따 이렇게 외우고 비계를 좋아하는 공자도 상근따 이런 식으로 애우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애우는 것에 스토리를 넣어주면 훨씬 더 안 잊어먹어요. 자, 자 봐봐요. 우리 골보고 그럼 지금까지도 막 머리에 생각했는데 그냥 벌하고 욕하면 대법사도 보자보자 한다. 벌욕 대법사보.
써놓고 시작하면 굉장히 빨리 할 수 있겠죠. 자, 에릭슨에서 이 신뢰성, 자율성 계속 외웠죠. 안 외웠나 보네. 신자, 죽은 정친, 생통. 이렇게 미리 외우고 거기에다가 뭐 한다? 자, 에휴, 신자도, 뭐였지? 갑자기 생각했는데, 신자가 죽은 정치인 생각하고 통참이 안 자는구나. 에릭스는. 그러니까 에휴. 그쵸?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스토리를 넣어서 외우면 훨씬 더 잘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이해는 되셨죠? 반응이 없으니까. 이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제일 좋은 방법은 시험장에서 맞추는 거예요. 어떤 수단을 써도 시험장에서 맞춰야 돼요. 그럼 방금 같이 만약에 비계 설정 요소 나왔다. 그러면 공자도 상근 따. 생각하고 그거 뭐 하면 되겠어요? 거기 딱 1, 2, 3, 4 보고 잡으라면 되겠죠? 자, 먼저 이제 학습이론. 자, 한번 여쭤볼게요. 학습이론은 어떤 게 있습니까? 배우셨으니까 학습이론은. 이거 학습이론 개관을 써놓고 바로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학습이론은 어떤 게 있습니까? 자, 제가 쓰죠. 행동주의, 인지주의, 그 다음 사회인지. 세 가지 있다는 거 아시죠? 더 이야기하면 행동주의는 고전적 조건 형성, 그 다음 조작적 조건 형성. 그쵸? 그 다음 인지주의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인지주의는 조금 더 이야기했지만 어떤 게 있어요? 게슈탈트, 형태주의, 그 다음 물론 형태주의랑 연관되면서도 또 분류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통찰설. 그렇죠? 그 다음 잠재학습 뭐 이런 것들이 다 인지주의에서 이야기되는 것들이고, 그리고 인지주의를 대표하는 게 정보, 처리, 이론. 그쵸? 그러니까 정보 처리 이론과 규회 이렇게 하려다가 지금 처음이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자, 사회인지 하면 알다시피 반두라죠.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떤 거 할 거냐면 고전적 조건 형성과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은 파블로프 실험에서 비롯됐죠. 그 다음 행동주의는 뭐가 학습이래요? 학습의 정의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행동주의는 뭐가 학습이래요? 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조금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유연적 행동의 변화. 자, 다시요. 이들은 사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유연적 행동의 변화. 그래서 파블로프 실험을 통해서 유연적 행동의 변화를 봤죠. 그러면서 그래서 그걸 학습으로 생각하는 게 고전적인 거. 그 다음 스키너, 조작적 조건 형성. 스키너. 이거 하나 생각하면서 해봅시다. 우리가 제가 이제 두 가지를 한번 설명해 볼 거니까 잘 구분하셔서 듣고 나중에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개가 있었어요. 파블로프가 생리학자예요, 생리학자. 그래서 침샘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자, 개가 이 침샘을 분비하는 것, 유연적 행동이 변화가 됐죠. 침샘 분비하니까. 그 분비하는 경우가 목이 줄 때겠죠. 그렇죠? 또 하나는 어떤 경우가 있겠어요? 미쳤을 때도 그러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그건 농담이었습니다. 자, 또 어떤 게 있겠어? 그런데 여기 봅시다.
희한하게 먹이 줄 때도 아닌데 이 침샘을 분비합니다. 조교의 발자국 소리. 조교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니까 침샘 분비. 먹이 안 줬는데. 외현적 행동이 변화됐네요. 그쵸? 이거 학습 맞아요, 그럼? 학습 맞아요. 그래서 종소리 울려봤어요. 종소리 울리고 타입 분비한 걸 봤어요. 안 해요, 처음에는. 종소리 울렸어요. 고기 줬어요. 타입 분비하겠죠, 당연히. 나중에는 종소리만 해도 타입 분비하네요. 외연적 행동이 변화했어, 안 했어요? 여기서 여기 변화했어, 안 했어요? 아무 반응이 없다가 반응했죠? 이거 학습 현상이에요, 아니에요? 학습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파블로프는 사실은 그 이전부터 많은 사람이 알고 있었는데 이걸 학습 현상이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파블로프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처음으로 학습이라는 현상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 쌤 시험 불안이 있었어요. 우리 쌤 혹시 시험 불안 있나요? 시험 불안 있나요? 시험 불안? 자, 봐봐요. 처음부터 우리가 시험 불안이 있었던 게 아니죠. 시험을 보면 그냥 불안하고 아무 관계 없었는데 시험을 보니까 엄마가 야단을 쳐요. 그러면 큰 소리 나면 불안해지죠. 근데 나중에 시험만 봐도 불안해지죠. 이게 이제 파블로프가 생각하는 학습 현상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까지 봤어요? 자, 그 다음에 딱 하나만 더 합시다. 쌤들 슈퍼맨이 돌아왔다 봐요, 안 봐요? 슈퍼맨이 돌아왔다. 슈퍼맨이 돌아왔다. 대한민국 만세. 봤잖아. 쌤들. 대한민국 만세 아버지가 누구였죠? 그 탤런트였는데. 송일국이. 자, 그러면 대한민국 만세가 막 출연했을 때보다 나중에 끝날 때쯤 됐을 때 훨씬 많이 행동 변화 있었어요, 없었어요? 옛날에 막 돌아다니면서 밥 먹다가도 이제는 식탁에 앉아서 먹잖아요. 그럼 왜 학습이 일어났네? 근데 그 학습은 누가 의도적으로 만들었어요? 누가 의도적으로? 누가 밥 먹게 하고, 누가 이 어른들한테 인사하게 하고 그랬어요. 누가? 아빠가. 그래서 타인이 뭐 했어요? 조작했죠. 만들었죠. 그래서 조작적 조건 형성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이거하고 이거 차이가 뭐냐면, 고전적인 건 내가 시험 불안을 해야지, 내가 시험 불안 만들어야지, 시험 불안해서 시험 볼 때 불안해야지, 이렇게 해서 쌤 시험 불안이 만들어졌어요? 그런 거 아닌 것 같죠? 의도하지 않았지만 만들어졌죠? 근데 이건 다 의도들이 있죠? 아빠가 막 돌아다니면서 오면 벌도 주고, 앉아서 오면 칭찬도 해주고 하는 바람에 이렇게 행동이 많이 변했잖아요. 그걸 나눈 거야. 고전적, 조작적. 근데 이 표현을 왜 조작이라고 이야기했는지 알겠죠? 옛날부터 있었었는데 그걸 몰랐어요. 그러다가 파블로프가 이걸 뭘로 하자? 학습 현상으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여기까지도 다 이해가 돼야 돼요. 이런 걸 기본을 이해하고 들어가야 문제가 나오면 틀리질 않아요. 그래서 이걸 뭐가 먼저 있다? 자극이 먼저 있고 반응이는 SR 반응이라고 하고, 이걸 얘가 앉았어. 그러니까 아빠가 잘했어. 칭찬이라는 자극을 줬죠. 그래서 RS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쌤, 여기서도 핵심적인 것들을 조금 고전적 조건 형성에서 핵심적인 것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 쌤 혹시 일반화라고 들어봤어요? 일반화? 이건 먼저 설명하면 안 되는데, 문제 풀어야 되는데. 일반화 들어봤어요? 일반화, 변별. 그 다음, 이 자발적 소거, 자발적 회복,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고차적 조건화.
왜 이런 개념이 중요할까요, 쌤? 자, 봐봐요. 종소리 울리고 타액 분비했어요? 그런데 벨소리에도 타액 분비하네요? 외연적 행동이 변화됐죠, 하나. 이것도 학습은 학습인데 조건하에서 학습된 거 아니죠? 다시 한 번만. 자, 봐봐요. 자, 종소리 울리고 타액 분비, 거기 주고 타액 분비해서 종소리 울리면 타액 분비했죠? 이거 조건화했죠? 이런 걸 조건화라고 그래요. 근데 조건화 과정 놓으시면서 벨소리 울려도 타액 분비하죠? 그럼 이거 이름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은 이름을 붙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걸 뭐라고 이름 붙인다? 일반화라고 이름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때 벨소리에서는 고기를 안 주게 되면 종소리하고 벨소리를 구별하죠. 이제 벨소리에는 타액을 분비 안 하죠. 그러면 또 변한 거잖아요. 외적 행동이. 그걸 또 이름 붙여야 되겠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런다? 변별, 이렇게 이름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 종소리도 오랫동안 고기 안 주면 타액 분비 안 하죠. 그럼 이것도 외적 행동이 변화가 된 거죠. 그걸 이름 붙이는 거야. 소거,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핵심 개념으로 해서 이제 고전적 조건 형성은 이야기돼요. 자, 됐습니다. 거기 문제부터 풀죠, 그냥. 41페이지 밑에 행동주의 학습 이론인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건 자극이 무조건 자극으로 대체된다. 자,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봐봐. 종소리 울리는 거, 그 다음 타액 분비 안 하는 거, 이거 타액입니다. 이때 무슨 자극입니까? 이때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니까 중성자극이라고 이야기하겠죠. 이 반응은 중성 반응이죠. 이것들 다 해져 있어야 되는데, 자, 종소리 울렸어요. 그 다음 고기를 줬어요. 고기는 무조건 자극이죠. 그쵸? 그 다음 자, 타액 분비했어요. 이건 무조건 반응이죠. 우리가 고기 주면 우리 인간도 타액 분비하잖아. 그쵸? 그런데 종소리를 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자극을 무슨 자극이래요? 조건 자극에 대해서 조건 반응이 일어나죠. 타액 분비하죠. 그럼 결국은 고전적 조건 형성은 중성 자극이 뭐가 된 거예요? 조건 자극이 된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뭐가 틀렸어? 조건 자극이 무조건 자극으로 대체된다가 아니라 중성 자극이 조건 자극으로 대체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우리 쌤 다시 한 번만. 이때 울린 종소리나 이때 울린 종소리는 똑같잖아. 근데 이때는 중성 자극이었죠. 근데 나중에는 뭐가 됐어? 타액 분비할 수 있도록 조건 자극이 된 거죠. 대체된 거죠. 그 다음 대표적인 학자로서는 스키너와 헐 등을 들 수 있다. 틀렸죠? 스키너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스키너는 조작적 조건 형성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자, 반응 뒤에 자극이 오기 때문에, 자, RS는 여기라고 그랬죠? 그쵸? 그 다음, 불수의적 행동. 우리가 불수의적 행동이라는 건 의도하지 않은, 수의란 말은 의도란 말이에요, 의도. 그럼 자, 선생님 봐봐. 자, 우리가 이 옛날에는 수의 과목 그러면 선택 과목이었어. 의도고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불수의 과목은 선택할 수 없는 걸 말해요. 그러면 불수의적 행동에 잘 설명한다. 아까 시험 불안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의도적으로 형성해서 알면 의도하지 않았는데 형성이 됐어. 그래서 4번이 답이겠죠. 자, 우리 선생님 이해가 좀 돼요? 자, 설명이 너무 많은가요?
설명을 좀 줄일까요? 네? 이게 핵심은 제가 설명한 것만 딱 이해하면 이건 무조건 틀릴 리가 없어요. 자, 대답을 안 해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쌤, 좋습니다. 자, 우리 혹시 선생님 여기 잘 이해 안 된다. 아, 버리면 안 되는데. 그래도 아주 핵심적인 몇 가지만 이것만 알고 나머지는 그냥 버려도 돼요. 그런데 이 조건화되는 과정은 좀 반드시 봐둬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시험에는 거의 행동주의는 뭐가 나왔어요? 조작적 조건 형성. 행동주의는 거의 대부분 뭐가 나온다? 조작적 조건 형성이 나온다. 누구 거? 스키너.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 자, 스키너 이야기 조금 부적 강화, 정적 강화 알아야 보려고 그랬어요. 강화는 알아요? 알죠. 그래서 자, 여기 항상 우리 조작적 조건 형성할 때는 우리 쌤들이 이걸 좀 구분해야 돼요. 강화하고 벌하고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강화하고 벌. 강화는 뭐고 벌은 뭐예요? 둘 다 자극이에요. 강화나 벌이나. 자, 봐봐요. 아까 대한민국 만세 한번 봅시다. 자, 제일 좋아하는 친구가 누구예요? 대한민국 만세 중에서. 만세요? 아, 좋습니다. 만세가 막 돌아다니면 밥 먹으면서 앉아서 먹으라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가 너 여기 들어가 있어 하고 벌 주죠. 그런데 만세가 앉아서 밥 먹네요. 근데 아빠 오 잘했다 하고 벌 줘요. 칭찬해 주죠. 자, 그러면 반응에 대해서 지금 자극을 준 거죠. 그럴 때, 자, 강화는 꼭 기억하십시오. 특정 행동을 형성하거나 높이려고 할 때 쓰는 거. 자극. 다시요. 특정 행동을 형성하거나 높일 때 쓰는 자극을 강화라고 그래요. 그럼 벌은 뭐냐면 특정 행동을 소멸시키거나 그 행동의 빈도를 감소시키려고 했을 때 벌인 거예요. 그 개념만 잘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부적 강화를 자 그러면 이건 어떤 거 봐요? A가 학생이 숙제를 해왔어요. 그런 숙제해온 행동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칭찬해 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 열심히 하겠다는 거예요. 더 숙제를 많이 해오겠어 계속해서. 근데 숙제를 하니까 화장실 청소를 면제시켜줬어요. 너 화장실 당번이었지? 오늘 숙제였으니까 화장실 당번 안 해도 돼요. 어때 이 학생 계속해서 숙제를 해오겠어? 그러면 아주 간단해. 이렇게 제공해서 특정 행동을 높이려는 걸 정적 강화. 강화해야 되니까 제거해서 특정 행동을 높이려고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부적 강화. 그러니까 정하고 부라는 말은 제공이냐 제거냐를만 이야기해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쌤 강화에는 쌤 재미없나? 저는 하다 보니까 재밌는데 재미없나 봐요. 정적 강화, 부적 강화 이렇게 될 수 있겠고 벌도 마찬가지겠죠. 특정 행동을 없애거나 감소시키기 위해서 벌도 수요성 벌하고 박탈성 벌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꼭 이해해야 될 게 있으면 여기 봐봐요. 이 정이란 말은 제공이란 말입니다. 다른 말 아닙니다. 부적이라고 할 때 부는 제거해서 특정 행동을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 한번 문제를 먼저 볼까요?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부적 강화에 대한 예로서 알맞은 것은 과제를 잘해놓은 학생들에게 별도의 놀이시간을 제공한 것은 제공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더 뭐 하도록 하는 거야 지금? 거기 과제를 계속 잘해오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적 강화.
과제를 안 해온 학생들에게 반성문을 작성해. 과제를 안 해온 행동을 낮추기 위한 거죠. 낮추기 위해서 반성문을 쓰겠으니까 수요성 버리죠. 자, 과제를 안 해온 학생들에게 일주일 동안 동아리 활동을 금지시켰대요. 자, 과제를 안 해온 행동을 한 학생들에게 그 행동을 낮추기 위해서 과제 안 해온 행동을 동아리 활동이라는 것을 박탈해버렸죠. 이거 박탈성 버리죠. 자, 과제를 잘해온 학생들이 원할 때 꾸지람을 면제해줬대요. 과제를 잘해온 행동을 높이기 위해서 뭘 했다? 꾸지람을 제거해줬죠. 그럴 때 답은 몇 번? 4번. 자, 29번은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또 봐봐요. 이게 딱 정리가 돼 있으면 참 좋은데, 제가 강화 벌에 대해서 정의를 배웠죠, 지금. 그 다음 강화의 유형과 벌의 유형을 배웠죠. 강화나 벌의 유형. 그렇죠? 자, 그 다음 사실은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이건 보통은 강화물의 유형도 배워야 되고, 조금 이따 여기다 넣을게요. 그 다음 강화 계획도 배워야 돼. 강화 계획. 그 다음 이런 이 조작적 조건 형성을 사용해서 행동을 바꾸는 행동. 아까 빈도를 높이고 잘된 행동은 빈도를 높이고 안 좋은 행동 낮춰야 되겠죠. 이렇게 행동을 낮추는 변화시키는 걸 행동 수정 원리라고 그래요. 다시요. 그런 걸 뭐라고 한다? 행동 수정 원리라고 부른다고요. 또는 행동 수정이라고 불러요. 그냥 행동을 바꾼다 그래요. 그럼 여기에는 자, 선생님 뭐가 있다? 토큰 경제도 있고 프리맥의 원리도 있고 행동 조형도 있고 그래요. 행동 조형 또는 수반 계약 이런 것들이 있다고. 우리 선생님들이 이 부분은 다 알죠? 수반 계약 이 부분 다 알죠? 대응 다 알더라고. 그러면 자, 좋습니다. 다 아니까 프리맥의 원리는 뭡니까? 프리맥의 원리의 가장 핵심적인 건 뭐야, 쌤? 프리맥의 원리의 가장 핵심적인. 그렇죠. 여기의 핵심은 일단 뭘 활용한다? 활동 강화문을 사용한다. 그렇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평상시에 활동의 빈도가 높은 활동이 낮은 활동에 뭐가 될 수 있다? 강화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프리맥의 원리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프리맥의 원리가 되려면 일단은 뭐가 필요해? 활동 강화물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 읽어봅시다. 자, 오늘 또 1호만 공부해. 다른 반은 실험을 하면서 재미있게 공부하고 있는데요. 다른 반은 지난 시간에 1호를 다 맞춰서 시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도 실험하고 싶어요. 1호는 너무 지겨워요. 실험부터 하면 안 될까요? 그럼 1호를 먼저 30분 공부하고 나서 20분 동안 실험을 하도록 하죠. 그렇죠? 그래서 실험하고자 하는 활동이 이론 공부하는 것보다는 뭐가 됩니까? 더 빈도가 높다는 거죠. 더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뭘 썼어요? 실험하는 활동을 강화물로 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무슨 원리? 프리맥의 원리. 자, 그래서 조금만 설명할게요. 여기 봐봐요. 지금 또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2시? 또 시간이 너무 많이 돼버렸네. 프리맥의 원리를 미국에서도 많이 쓴다고 그래서 그랜드마 룰이라고 그래요. 할머니의 원리. 할머니들은 돈이 없으니까 야, 공부해. 10분간 공부해. 게임하게 해줄게. 20분간. 뭐 이렇게 늘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 손자보다 너 이거 숙제하면 나서 놀게 해줄게. 이렇게 하죠. 그런 게 바로 프리맥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탕을 준 것도 아니고 내가 뭘 줬어요 지금?
나가서 놀게 해준 활동을 준 거죠. 그걸 뭐라고 그런다? 프리맥의 원리라고 그런다. 그래서 여기 이걸 보고도 프리맥의 원리인지를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20번. 자, 스키너의 선택적 강화를 정한 행동 수정의 단계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쵸? 이런 문제 우리 선생님들 이제 이게 행동 수정을 하는 절차예요, 절차. 그쵸? 절차인데 자, 먼저 보통 뭐 합니까? 바꿀, 수정할 목표를 먼저 설정하죠.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 기저선을 측정하는데 거기는 없는데 이 원래대로 하면 선생님 제가 한번 예를 들어주고 해보겠습니다. 애들이 너무 돌아다녀요. 떠들어 수업 시간에. 그래서 목표를 정했어요. 수업 시간에 돌아다니는 거 낮추고 떠드는 거 낮추기 이렇게 목표를 정했어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기저선을 측정을 해요. 아무 조치 안 하고 한 시간에 몇 번 돌아다니는지 몇 번 떠드는지 봐요. 10번 돌아다니고 5번 떠들어요. 그 다음 강화이나 벌을 줘요. 이럴 때면 여기 이제 이걸 적용을 해요. 만약에 돌아다니면 이럴 때면 손 들고 있게 한다든가 또는 앉아있으면 칭찬해준다 이런 것들이 하겠죠. 그래서 이걸 시행해요. 그리고 나서 측정을 해봐요. 목표를 달성했는지. 그러니까 5번, 3번으로 줄었네요. 효과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강화 계획을 바꿔요. 우리 선생님 강화 계획이라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어? 자, 강화 계획은 여기 있는 거죠. 여기 강화 계획 있어요. 강화 계획이 뭐냐면 선생님 봐. 강화 계획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강화하고 간헐 강화. 간헐 강화는 간격 강화하고 비율 강화. 간격 강화에는 고정, 변동. 비율에는 고정, 변동. 자, 한번 봅시다. 숙제를 해올 때마다 칭찬해 주는 건 계속 강화겠죠. 그렇죠? 그런데 숙제를 이제 봐봐요. 여기는 시간 간격으로 주는 거야. 우리 쌤 자율학습 해보셨죠? 학교 다닐 때. 야간 자율 안 해보셨어요? 야간 자율을 했을 때 선생님이 30분마다 와서 칭찬해 주는 거야. 아우 잘했다 이렇게. 이걸 고정 간격이에요. 그런데 2번 오긴 와요. 2번 오긴 오는데 갑자기 10분 만에 왔다가 쭉 안 오고 50분에 왔다가 이런 식으로 오는 것을 우리가 변동 간격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고정 간격으로 오면 어때요? 1시간마다 오면 우리 쌤 여기까지는 맨날 죄송합니다. 만화 보고 있다가 야 선생님 올 때 됐다 이렇게 하면 뭐다? 공부 좀 하고 있죠? 이건 그 실험용 주도 마찬가지. 실험용 주도 누르고 30분마다 주면 맨날 돌아다니고 놀고 있어요. 그리고 딱 이제 30분 되게 한 1, 2분부터 계속 지렛대를 밟는 거야. 그러니까 휴지기가 있어. 국회의원 선거도 4년마다 하다 보니까 당선되면 한 3년 6개월 동안 콧배기도 안 보이죠. 지역구에. 뭘 가봐야 뭐야. 그러다가 이제 또 2번째 선거하려고 그러면 맨날 오죠. 그런 거 마찬가지예요. 이제 고정 간격입니다. 변동 간격은 그런데 어떻다 그랬었어요? 언제 줄지 모르게 줘버리는 거야. 맞게 뭐 2번 주든 3번 주든 딱 맞게는 주는데 언제 주는지 모르고.
우리 쌤 낚시할 때 한눈 못 파는 이유가 뭐예요? 뭐 이럴 때 나오긴 나오는데 언제 나올지 모르죠. 그렇게 하는 게 변동비율이에요. 고정 비율은 이를테면 과수원은 세 바구니 딸 때마다 10,000원씩 주는 거예요. 근데 변동 비율은 한 바구니 딸 때 10,000원 주고 9바구니 딸 때 10,000원 주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꼭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혹시 우리 쌤 아니겠고 우리 쌤 빠찡코 같은 게임 해봤어요? 안 해보셨겠죠? 뭐 또 혹시 정선 가서 그거 해보면 왜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몇 회에 나올지 모르니까 그러죠. 쌤들 자 공부하면서도 날세기 안 했지만 고수업 치면서 날세기 해봤죠. 왜 그러냐면 고수업은 변동 비율이에요. 언제 딸지 모르니까 계속 치게 되겠죠. 자 이게 이제 넘어갑시다. 그러면 처음 이게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처음 행동을 학습시킬 때는 계속 강화가 좋아요. 그러니까 쥐를 지렛대를 밟게 할 때 밟을 때마다 처음 이제 모를 때 처음 이게 지렛대 밟아야 먹이가 나온다는 걸 알려주려고 할 때는 밟을 때마다 나오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알았어. 쥐가 알고 있어. 밟으면 먹이 나온다는 거. 그런데 만약에 계속 강을 계속 주다 보면 이제 안 주면 이거 안 밟아버려요. 근데 간헐적으로 주면 어쩌다 한 번씩 주면 혹시 모르니까 계속 안 줘도 받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아까 이렇게 효과가 좋네. 그럼 이거 소거가 안 돼. 빨리 없어지지 않아야 되겠죠. 다시 이름 복귀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강화 계획을 바꿔서 계속 강화로 주는 게 아니라 간헐적으로 줘야 소거가 안 되겠죠. 그래서 강화 계획을 바꾼다가 답이에요. 그러면 거기 답은 목표 행동을 설정한다. 니은. 그다음 니은에다가 뭡니까? 뭐야 거기는 목표 행동 일어나서 강화를 좋은 니은하고 그다음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행동을 관찰하고 기록하고 기억하고 바라는 결하고 그냥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행동을 관찰하고 기록한다는 게 기조선을 측정한다. 이거니까 답은 니은하고 리을하고 기억하고 디귿이 되겠죠. 그렇죠? 자 제가 그랬잖아. 쌤 먼저 목표를 설정하고 몇 번 일어나는지 측정해 본다고 그랬죠. 기조선을 측정한다. 원래는 뭐 그런 말이 좀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뭘로 측정한다.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행동을 관찰하고 기록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됐어요. 이건 문제 자체가 제일 먼저 목표 설정이 나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쓰면 되겠죠. 일단은 그 다음 강화를 사용한다. 이렇게 정하고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쌤 31번까지 한번 풀어볼까요? 31번 조작적 조건에 대한 행동 수행의 예로 적절하지 않는 것 부적 강화 수업 시간 중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낸 학생의 휴대폰을 빼앗는다. 이건 휴대폰 사용하지 못해라고 하는 건 낮추기 위한 거니까 박탈성 벌 정적 강화 교사 질문에 바르게 답한 학생의 칭찬 스티커를 지급한다. 맞죠? 그 다음 타임아웃 수업이 방해되는 되는 행동을 하는 학생을 복대에 세워둔다. 타임아웃은 다 알죠? 벌의 일종이고 박탈성 벌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자 송일국 씨가 어때? 애들이 벌칙을 하면 부엌에다가 이만한 데다가 거기 들어가 있으라 그러죠. 애들 입장에서는 이 즐거운 곳에서 이렇게 격리하는 것 이걸 타임아웃이라고 합니다. 격리라고도 하고. 우리 학교에서 제일 많이 있었던 게 밖에 나가 있어 라든가 뒷 보고 있어 벽 보고 있어 이런 것들이 박탈성 벌입니다. 그 다음 자 속어 교사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소란을 피우는 학생을 무시하고 그냥 내버려둔다. 이건 좋습니다. 1번이 답이고 속어도 한 번쯤 나오는데 이건 7금용이니까 조금 넘어갑시다.
행동주의 학습 이론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강화 비율 강화 계획은 고정 비율 강화 계획은 일정한 시간 간격을 기준으로 강화가 제시하는 것입니다. 맞죠? 부적 강화라는 어떤 행동을 싫어하는 자극을 제거함으로써 특정 행동 맞죠? 강화는 증가시키는 거니까 1차적 강화물은 그 자체로 강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극이 다른 강화물과 연합하여 가치를 얻게 된 강화물이다. 자, 그 다음 이건 1차적 강화물이 아니죠. 2차적이죠. 그렇죠? 프리맥의 원리라는 차별적 강화를 이용해서 목표와 근접한 행동을 단계적으로 형성해가는 것은 프리맥이 아니라 행동 형성입니다. 미안해. 1번 틀렸죠? 고정 비율이니까 횟수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간격은 시간이고 이건 횟수라고. 고정 비율이니까 1번은 쌤 2번이 답이고 고정 비율 강화 계획은 일정한 횟수 시간 간격이라 횟수 간격을 이렇게 써야 되겠죠? 2번. 다음 3 행동주의 학습 이론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는 것은 쌤 빨리 답을 해보면 자 그냥 아주 쉽게 스키너 이런 행동주의는 학생 이 아이들이 누구에 의해서 행동이 형성되는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한 거야 하면 송일국 씨야. 누가 조작한다 그랬어? 송일국 씨. 이 아이들이 스스로 한 게 아니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 다음 몇 번? 2번 그쵸? 다음 34번 부적 강화는 부적 강화는 몇 번? 2번 그쵸? 좋습니다. 그 다음 35번은 스티커로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그랬어? 우리 쌤 다 알죠 이건? 스티커는 일종의 토큰이죠. 그래서 토큰 경제 2번이죠. 36번은 36번부터는 우리가 어떤 것에 해당됐어요? 이제 사회인지론에 해당돼. 그쵸? 여기. 아까 우리는 학습이론을 행동주의, 인지주의 이렇게 했는데 보통은 사회인지가 이쪽에 들어가고 인지주의. 그 이유를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리 쌤 이해는 됐어요, 안 됐어요? 여기 행동주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행동주의의 머리에 딱 정리가 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행동주의 하면 머리가 쭉 정리가 좀 되면 문제가 굉장히 쉬운데. 그러니까 자 봐봐요. 제가 정리 한번 깔끔하게 한다면 행동주의 그러면 고전적 조건 형성이론, 조작적 조건 형성이론. 고전적 조건 형성이론 조건화 과정. 아까 종소리 울리고 이런 과정들이 저기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이런 조건화가 안 됐지만 유연적 행동이 표현하는 것들. 그렇죠? 그래서 일반화, 변별, 소거, 그 다음 자발적 회복 이런 것들이 여기 핵심 개념으로 이야기 돼야 돼요. 이것만 되면 쓰면 여기는 끝이야 그냥. 조작적 조건 형성은 강화나 벌을 일단 이해를 해야 돼. 벌의 정의, 강화나 벌의 유형, 그렇죠? 그 다음 강화물의 유형, 그 다음 강화 계획, 행동 수정. 행동 수정하는 절차하고 기법, 그렇죠? 이렇게 쭉 돼 있어야 돼. 기법은 아까 토큰 경제, 그 다음 프리맥의 원리, 행동 조형, 그 다음 수반 계약 이런 것들이 딱 정리돼 있어요. 머릿속에. 그렇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내는지를 좀 알아두시면 선생님들 문제를 금방 못 풀 수 있어요.
자, 일단 좀 쉬겠습니다. 근데 우리 쌤은 조금 어느 정도 좀 돼 있죠? 이 개념들은 다 잡혀 있는 거죠? 아, 그래. 우리 쌤도 개념은 어느 정도 잡혀 있죠? 이렇게 조금만 더 명확하게 좀 잡아주시면 문제를 푸는데 어렵지 않거든요. 문제 푸는데. 자, 사연, 오늘 몇 시까지 할 거라고 생각하고 오신 거예요? 3시간? 3시간? 그럼 11시 우리가 밤부터 했으니까 다 했네요, 그럼? 너무 짧은데? 이거 하려고 온 거 아닌데. 오늘 교육이 10일 다 해버리려고 그러는데. 우리 스님들 배고파서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자, 일단은 여기로 끊고, 이 시간 끊고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고 합시다.